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주부이자 기적을 꿈꾸는 어느 아들의 엄마입니다. 제가 꿈꾸는 기적이 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에겐 2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 딸, 아들. 이렇게 4녀석이지요. 하나만 키우기도 통장 바쁜 나라잖아요. 저희는 하나도 아니고 4이었으니 더욱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차고 넘치게 키우진 못해도 밥 굶기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 부족하단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밤낮 없이 회사에서 일했던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 역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난 후에는 공장 소재료 만드는 부업 일도 하고 가끔은 남의 집 청소도 해주면서 생활비를 벌며 살았습니다. 이런 부모의 노력을 하는지 아이들도 참 잘 자라주었어요. 이렇게 뿌듯한 날들이었습니다. 모두 서울 4년제 대학교를 나온 건 아니지만 취업은 제법 잘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대기업에 연계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선생님, 큰딸은 어린 나이부터 네일 아트를 해서 지금은 자기 숍을 가진 원장님입니다. 큰 아들은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철이 빨리 들어 지 동생들도 잘 돌보며 공부도 열심히 하더니 대학교 때 괜찮은 웹 하나를 개발해서 지금은 어엿한 IT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제 돈 많이 번다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 고생하지 말라고 용돈도 넉넉히 보내주곤 했습니다. 다들 사회에서는 자리를 잘 잡은 만큼 큰아들 빼고 순차적으로 결혼도 했어요. 딸 둘의 막내까지 모두 지들이랑 똑 닮은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사돈들도 다 좋아서 문제없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큰 아들만 결혼하면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 녀석이 드디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아가씨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단정하고 참한 이미지더군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 의아하긴 했지만 말이 또 너무 많은 것보단 적은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들었고, 큰아들이 마음에 든 여자라니 어련히 좋은 사람일까 싶어서 저희도 한 번에 오케이를 했던 것 같아요. 빨리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에 상견례도 빠르게 잡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었지만 사돈을 만나보니 저희처럼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상식적이고 특별히 모난 구석 없는 집안이었죠. 저희 집도 뭐 특별히 잘났다기보단 남들 보기 평범한 집이었기 때문에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좋다는데 얼른 결혼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죠. 결혼식 날을 잡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종종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것저것 상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요. 이때도 보통 말은 아들이 주로 하고 예비 며느리는 거의 말이 없었는데요. 어느 날 저를 향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빠가 용돈 많이 보내주신다면서요? 응, 다른 집에 비해 넉넉히 보내주는 편이지. 오빠가 보내주신 용돈으로만 생활비 하시는 건 아니죠? 황당했습니다. 평소 말도 잘 없던 애가 거의 처음으로 말을 건 게 저런 내용이라니. 애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사나니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애들 아빠는 전 직장 은퇴 후 택시 운전을 하면서 소소하게나마 생활비를 벌었어요. 저는 아이 넷을 키우면서 아껴 쓰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 돈을 허투루 안 쓰거든요.
애들이 보내주는 용돈도 큰일에 써야지 싶어서 모아놓은 게 반인데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예, 우리 그렇게 파렴치한 부모 아니다. 하고 받아치니까 글쎄 아, 들어보니까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오빠도 자기 가정 생기면 용돈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액수가 액수였던 만큼 결혼하는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하지만 원래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가 아들이 부모한테 주는 용돈에 말을 얻나요? 그것도 예비 남편이 아니라 예비 시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막내 며느리는 절대 그렇지 않고 며느리랑 사이 안 좋은 제 친구들 얘기들을 떠올려 봐도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았는데 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액수가 워낙 크기도 했고 저 역시 아들에게 말할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너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니 용돈 이렇게 많이 안 보내줘도 된다고. 그런데 이런 제 속마음을 모르는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진 않았어도 모자라지는 않게 살았어. 앞으로도 우리 앞가림은 우리가 잘해.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려던 게 그거예요. 오빠도 이제 결혼하면 어엿한 가장이잖아요. 걱정할 일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부부를 자수성가한 아들에게 빨대 꽂고 살던 부모로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내 며느리가 된 거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듣고 그 얘기를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해를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얘가 야무진 편인가 보구나. 이게 바로 친구들이 말하던 요즘 며느리인가 보다. 오히려 착해서 여기저기 퍼주는 내 아들 단돌이 잘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기분 나쁜 마음을 주술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고 모두의 박수를 받으면서 신랑 입장을 하는 아들을 보니 왠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 내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학교에 보냈던 일, 대학 졸업시킨 일 등등 이것저것 애들을 키웠던 세월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가더군요. 이제는 드디어 4명의 아이를 모두 결혼시켰으니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우리 부부 조용하게 할 일 하면서 살면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좀 들었고요. 그렇게 큰아들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애들한테 연락이 없는 겁니다. 두 딸들도 그랬고 막내 아들도 여행지에 도착하면 잘 도착했다는 연락 하나씩은 와 있었거든요. 걱정이 되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보냈죠. 아들, 잘 도착했니? 즐겁게 놀다 와라. 곧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한테서요. 어머님, 저희 잘 도착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와서도 어머님께 연락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신혼여행 중에 연락하시는 일 없었으면 해요. 또 황당했죠. 기분이 확 나빠져서 저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잘 도착했다는 연락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예의랑 참견을 구분 못하는 것 같구나. 아무튼 더 이상 연락 안 하겠습니다. 신혼여행 끝나고 봬요. 이게 진짜 요즘 애들 특성인가? 내가 꼰대인 건가?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이상한 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구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그게 오히려 우리 아들 욕 먹이는 걸까봐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사귀고 말았죠. 아무튼 확실한 건 며느리와 제 사이의 첫 단추가 처음부터 단단히 잘못 끼워졌다는 거였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첫째 며느리인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친구들 말 들어봐도 요즘 며느리들은 기가 세고 자기가 할 말은 꼭 다 해야 한다던데 순둥한 막내 며느리랑 비교하지 말고 내가 좀 져줘야겠다. 사위나 며느리들과도 모두 화목해서 부러움을 사던 우리 집이 아니었나. 큰 아들을 위해서라도 첫째 며느리와 잘 지내보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손을 내밀었죠. 저희 집이 원래 가족 모임이 좀 작거든요. 애들 결혼하면서 며느리나 사위들 불편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사위들은 저들이 먼저 전화와서 이번엔 뭐 드시고 싶냐고 묻기도 하고 막내 며느리는 간장게장이 먹고 싶다면서 할게 보내드리면 어머님이 좀 담가주실 수 있냐고 어머님 간장게장이 최고라고 살가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불편함 없이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큰 아들이 결혼하고 첫 가족 모임을 앞두었을 때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3일 후에 가족 모임 있잖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나 해서 전화했어. 먹고 싶은 거 있니? 이번엔 네가 주인공이다. 아, 어머니, 저 주인공 안 하고 싶고요. 솔직히 그 가족 모임에 제가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엔 처음이니까 가지만 다음부터는 참여 안 하려고 해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끊을게요. 그리고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또 소리만이 이어졌죠. 그때 조금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막내 며느리처럼 살갑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족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라는 걸요. 정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저에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며느리가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어른이자 엄마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가족 모임이 되었죠. 메뉴는 결국 큰 아들이 먹고 싶다던 갈비찜이 되었고 모두가 맛있게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큰 며느리만 빼고요. 큰 며느리는 그야말로 똥 씹은 표정을 애써 감추면서 모두의 얘기를 의식적으로 듣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불편해지더군요. 아유, 음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 우리 오늘은 일찍 헤어질까? 그러자 큰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니, 서운한 소리 하신다. 근데 많이 피곤하세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음식은 뭐 어디 음식점 가서 드시죠. 제가 또 맛집 잘합니다. 아휴, 우리 큰 사위가 최고네. 그럼 다음엔 우리 이서방이 좋아하는 맛집으로. 아유, 맡겨만 주세요. 형님도 결혼하셔서 아주머님도 오셨는데 제가 확실히 안내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아주머님? 그러자 큰 며느리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다음 모임부터는 안 오려고요. 다들 모여서 맛있는 거 드세요. 웬만하면 물어본 사람의 안면을 생각해서라도 대충 예의상 대답을 할 텐데 우리 큰 며느리는 솔직해도 너무 솔직했죠. 큰 며느리의 대답에 분위기는 그야말로 시베리아처럼 싸해졌습니다. 큰 사위가 애써 웃으면서 상황을 마무리했죠. 아유, 바쁘시면 그럴 수 있죠. 그럼 저희가 아주머님 목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렇게 싸해진 분위기를 애써 수습하면서 애들이 다 집을 떠나고 저는 혼자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 남들에 비해 화목해서 그렇지 누가 이런 시댁 모임을 좋아하겠어. 큰애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앞으로는 가족 모임에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그게 명절이나 시부모 생일에도 안 오겠다는 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맞은 첫 추석이었어요. 저는 제가 음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웬만한 음식은 제가 거의 하고 손이 특히 많이 가는 건 그냥 사거든요. 우리 막내 며느리는 손맛이 없는 타입이라 와도 제 옆에서 자잘한 일 돕는 게 다고요. 큰 며느리가 와서 음식 돕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명절을 며칠 앞둔 날에도 명절 전날에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뭐 이미 예상한 일이니 명절 당일에만 와서 인사해도 어디냐 했는데 추석 당일 아침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건 큰아들 혼자였습니다. 아들도 민망한 얼굴이더라고요. 괜히 내 아들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모르는 척 아들을 맞았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얼른 차례 지내고 밥 먹자. 눈만 이리저리 굴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막내 며느리를 보면서 괜히 웃어 보이기나 했죠. 그날 차례를 다 지내고 제사 음식으로 아침 거하게 먹고 나서 다들 거실에 누워 배 두드리며 과일 먹을 준비를 하는데 큰아들이 안 보이더군요. 과일 먹으라고 부르려고 아들이 있을 만한 큰아들 옛날 방에 가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 차례도 다 끝났어. 와서 인사만 하고 가라니까. 인사만 하라고, 인사만. 상대 쪽에서 뭐라 말을 하자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차례도 다 끝났고 하다못해 설거지 할 것도 없어. 우리 엄마가 너 일 막 시키는 스타일도 아닌데 명절에 시댁에 인사도 못하겠다는 건 무슨 마음이야? 우리 집이랑 엄청 먼 것도 아니잖아. 잠깐 들었지만 큰 며느리와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노크를 했죠. 아들, 나와서 과일 먹어. 배가 진짜 달다. 네, 어머니, 나가요. 큰 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거실에 나와서 배를 집어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와이프 몸이 안 좋은가 봐요. 다음 명절에 꼭 같이 올게. 아니다.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는 거지. 괜히 중간에서 애쓰지 마라. 그리고 막내야, 다음 명절부터 너도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쉬어. 어머니, 저희 아직 애기도 없고 명절에 집에서 할 일도 없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한 달 후 남편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좋은 한정식 집에 온 가족이 모였죠. 당연히 첫째 며느리는 빠진 채였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못내 서운한 마음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걸 우리 큰아들이 눈치 못 챌 리가 없죠. 어쩔 줄 몰라 하며 민망해하는 큰아들을 보면서 눈치 빠른 두 딸과 사위들이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저도 큰 사위의 장단에 맞춰주었죠. 아유, 여기 지금 맛있긴 한데 우리 장모님 솜씨랑 비교하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아유, 그럼 역시 음식은 내가 해야 되나? 에이,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힘드시니까 제가 입맛을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아들의 표정은 좀처럼 풀릴 줄 몰랐어요. 밥을 다 먹고 다 같이 집에 갔을 때 또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엔 우연은 아니었고 큰 며느리가 대체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열려있는 방문 사이로 통화를 좀 들어봤습니다. 두 사람 언성이 높아져서 그런지 며느리 목소리도 그럭저럭 들리더라고요. 아니,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어려워?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어디서 먹었어? 또 자기가 돈 다 낸 거 아니지? 다 같이 나눠낸 거 맞지? 그렇다니까.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그리고 설사 내가 다 냈으면 뭐 어때? 내가 우리 집 장남인데 내가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밥도 못 사줘? 언제까지 장남일 건데? 이젠 당신도 한 집안의 가장이야. 그러면 우리 집에 더 신경을 써야지.
가서 그렇게 큰 돈 쓰고 그러면 되겠어? 됐어. 근데 돈을 떠나서 시아버지 생신 축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당신 부모지 내 부모 아니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 생일 축하 안 하면 되는 일 아니야? 대화가 여기까지 이어졌을 때 큰아들은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는데 대신 내가 할 말이 생겼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아들의 핸드폰을 빼앗아 들고 말을 했죠. 예, 우리도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억지로 생일 축하 받을 생각도 없고. 아무튼 앞으로도 큰 며느리 하나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너도 네 맘대로 살아라 그냥.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야? 당신 어머님한테 우리 통화 들려주고 있었어?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돼? 한숨을 깊게 내쉬는 아들을 보니 엄마로서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엄마가 좀 참을 걸 괜히 우리 아들 곤란하게 했나? 미안해. 근데 아들, 진짜로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와이프랑 싸울 필요 없어. 괜히 싸우고 그러지 마. 큰 아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연식 반복할 뿐이었죠. 잘못 끼웠다고 생각한 첫 단추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큰 며느리는 없는 사람인 셈 살기로 했죠. 그런데 일이 또 터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길어도 3일에 한 번은 저나 남편한테 안부 전화 혹은 연락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별일 없어도 잘 지낸다, 잘 계시냐, 아픈 데는 없으시냐, 소소하게 연락을 하는 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주가 다 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처음엔 바쁜 일이 생겼겠거니 괜히 방해하기 싫어서 저도 연락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열흘쯤 지나 보름이 다 되어가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시간쯤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너무 되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하고요. 전화해서 좋은 소리는커녕 또 성질머리 받아줘야 할 것 같아 웬만하면 전화를 안 하고 싶었는데 엄마로서의 걱정이 앞서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볼멘 소리가 먼저더군요. 웬일이세요? 큰애 혹시 무슨 일 있니?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알아서 퇴근 잘하고 있겠죠. 제가 어머님 아들 스케줄 읊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아니, 적어도 3일에 한 번 안부 연락하던 애가 소식이 없어서 2주가 다 되어가니 걱정이구나. 어머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모르세요? 그리고 연락은 제가 줄이라고 했어요. 장성에서 출가한 아들이랑 무슨 연락을 그렇게 하세요? 용돈도 아직 꼬박꼬박 보내드리는 것 같던데. 아니, 부모 자식 간의 연락이 용돈 때문이니? 너네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하니? 그건 어머님이 간섭할 일은 아니죠. 어머니한테 그런 조언 듣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 알았다. 내가 무슨 좋은 소리를 듣자고 너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구나. 근데 너 언젠간 크게 후회할 거다. 끊으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며느리의 안하무인 예의 없음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이제 더 이상 요즘 며느리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손절하고 살자 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5년 동안 진짜 별일이 다 있었어요. 자기 둘이 부부 여행 와 있는데 왜 연락을 하냐고 난리. 조카 생일날 생일 선물 해줬는데 왜 큰 돈 쓰냐고 난리. 그냥 평범한 장난감일 뿐이었는데 말이죠.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매달 용돈 주는 걸로도 부족해서 여행 용돈을 또 왜 따로 챙겨주냐고 난리.
아무튼 손절하고 없는 셈 치려고 해도 때마다 발생하는 소란에 완전히 잊고 살 수도 없었죠. 그 난리가 종종 발생하고 그게 5년쯤 흐르자 큰아들도 많이 지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와이프 편하면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어쨌건 아들이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건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꿈속에서 저는 잔칫집 손님이었고 다 같이 둘러 앉아 시끌벅적하고 즐겁게 음식물 나눠 먹고 있는데 갈비찜 윤기가 좌르르한 게 너무 맛깔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한 입 왕 베어 물었는데 고기가 갑자기 엄청 딱딱해져서 제 아랫니 4개가 몽창 빠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깨버렸고 그 시각 새벽 5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에 애들한테 전화를 했죠. 다들 아무 일 없다는 말로 저를 안심시켰는데 딱 한 명, 큰아들만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아무 일 없을 거다 하면서 아들에게 다시 연락이 오길 기다리는데 2시간쯤 지났을까요? 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무슨 일 없지? 여보세요? 김동현님 보호자 되시나요? 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여기 땡땡병원입니다. 새벽에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마지막 전화 남아있는 번호로 전화 드립니다. 응급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우리 아들이 아닌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애들 아빠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다른 애들과 큰 며느리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들은 얘기는 참담했어요. 본론부터 말하면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 쪽을 건드린 것 같고 차가 전복되면서 뇌 쪽도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수술이 될 거라 동의서 작성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받아든 동의서에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술 중에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였죠. 자식이 자칫 죽을 수도 있다.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항목에 사인을 하는 부모의 심정. 제가 겪게 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때의 심정은 차마 말로 못할 거였습니다. 아무튼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큰아들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30분쯤 흘렀을 때 아이들이 하나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허망하게 앉아있는 저를 다독이면서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수술은 잘 될 거다는 말을 반복했죠. 모두가 스스로에게 거는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맨발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큰 며느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오빠 괜찮은 건가요? 저는 말없이 큰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고 큰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을 저에게 맡긴 채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며느리 얼굴을 본 거였는데 그렇게 밉던 며느리 얼굴이 미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저 똑같은 마음으로 아들의, 남편의 무탈을 바라는 한 엄마, 아내일 뿐이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를 8시간의 수술이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왔을 때 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제발 수술 잘 됐다고 해주세요.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된다고 해주세요. 제가 특별한 종교 없이 살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순간에는 종교 없는 게 그렇게 후회가 됐습니다.
누구한테 기도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 탓이었을까요? 의사 선생님의 말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갈비뼈가 건든 폐도 수습이 되었고 뇌 쪽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는데 문제는 환자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수술이 잘 된 게 아닌 건가요?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모두 어려움 없이 수술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렇게 환자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마음 단단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큰 아들은 흔히 얘기하는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절망과 아픔 상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랑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이 계실까요? 이 마음은 평생에 느껴보질 못한 절망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큰 아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산소 호흡기와 여러 개의 전깃줄에 의존한 채 눈을 꼭 감고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로는 모자란 일이었지요. 우리는 아들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모두의 만장일치였죠. 특히 큰 며느리의 의견이 아주 강했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책임질게요. 제 남편 이렇게 못 보내요. 소리도 못 내고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결국 오열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내 슬픔도 내 슬픔이었는데 저 애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큰아들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은 면회가 하루에 20분 한 명만 가능했기 때문에 면회는 저와 며느리가 하루씩 번갈아 가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가끔 남편이나 다른 애들이 들어가긴 했지만요. 병원에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며칠은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서 자리를 지키다가도 병원 측의 권유로 일정일 이후부터 저는 면회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 가곤 했는데 큰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병원 보호자 대기실에 세면 도구며 간단한 옷도 다 갖다 놓고 자리를 지켰죠. 그렇게 도도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못하는 일을 하다니 그때부터 며느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비록 우리한텐 못되게 굴었어도 내 아들만큼은 정말 사랑했구나, 사랑하는구나. 그래,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괜히 며느리를 안 좋게 봤던 시간이 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을까요? 수술 부위나 다른 부분들은 회복이 되었다면서 큰 아들을 일반 병실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애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다른 수술 부위들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니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언제까지 중환자실에 있을 수 없는 것도 맞았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대부분 일반 병실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2인실로 아들을 옮겼죠. 의식 없는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일은 그냥 이동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땐 많은 의료진 분들이 큰 아들을 봐주었지만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는 환자를 보호자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딸들이나 막내 아들은 간병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단 의견이었지만 큰 며느리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 손으로 챙기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할 거예요. 막내 아들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픈 사람 간병 해보셨어요? 저 이 사람 맹장 터졌을 때 딱 일주일 간병했는데도 지치더라고요.
근데 형은 지금 의식도 없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길게 봐야 하잖아요. 지치실 거예요. 하지만 큰 며느리의 뜻은 완고했죠. 안 지칠 겁니다. 진심과 정성이 있어야 이 사람도 얼른 돌아오죠. 다른 사람 손에 못 맡겨요. 저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큰 며느리가 달라 보였어요. 나도 최대한 손을 도우마. 같이 잘 버텨보자. 큰 며느리는 또 한 번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저와 애들은 한 달을 봤습니다. 정말 의식도 없는 사람의 간병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식물, 인간, 간호라는 건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아들은 폐 쪽을 다친 거였기 때문에 수시로 차는 가래도 호스를 이용해 빼줘야 하는 석션도 수시로 해야 했고, 의식이 없을 뿐이지 신체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작은 볼일, 큰 볼일도 이루어지거든요.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매 시간 혈압과 체온을 재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큰 며느리는 그것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 애가 쉬는 건 제가 잠시 교대를 해줬을 때 뿐이었어요. 엄마인 나도 이걸 매일 몇 개월 하라고 하면 힘들 텐데 세상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한테 직접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잘못 본 것 같아. 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애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사실 저 시댁이랑 정들기 싫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처음 만난 날 이 사람이 친구들한테 밥값 뜯기고 있었어서 그 이미지가 저한테 많이 남았나 봐요. 혹시 본가에 호구 잡혀 있는 걸까봐 걱정 좀 했어요. 그제야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 것 치곤 과한 행동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정신만 차려준다면, 일생으로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그깟 고부관계 제가 다 져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사장으로 있던 IT 회사의 문제였죠. 그동안은 사장의 부재가 있어도 사원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잘 해온 것 같지만 공백이 길어지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며느리는 다양한 상담을 받더니 아들의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서 회사 일을 돌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뭔지 잘 몰랐지만 며느리가 어련히 알아서 잘 알아봤을까 생각했어요. 성년 후견인은 당연히 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 부부 관계이기도 하고 회사 일이야 저희는 하나도 모르니까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아들의 성년 후견인이 된 며느리는 회사와 동업자나 다름없는 아들 친구에게 사장 권한을 위임하고 수익 일부를 아들 통장으로 받는 형태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만하면 똑똑한 해결책이었다고 우리도 모두 생각했죠. 그리고 그 수익금 일부는 아들의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는 나중을 위해서 매달 말일에 중간 정산을 하곤 했거든요.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제일 걱정이었던 병원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믿음과 끈기였죠. 며느리는 여전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남편을 돌봤어요. 아직 아이가 없어서 한평생 기저귀 갈아본 적도 없는 애가 기저귀 갈아치우는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됐고, 남편 옆에서 간단히 밥을 때우는 날들도 계속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 건강이 걱정되어서 제가 교대를 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때마침 찾아오는 후견 감독인도
저런 보호자는 처음 본다면서 며느리의 지극정성에 감동을 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그쯤 되니 며느리의 눈에도 총기가 사라지더군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사돈을 떠올려 봤습니다. 만약 내 딸이 남편 간병한다고 저러고 있으면 어떨까? 그것도 참 못할 짓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싫다는 며느리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간병인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며느리에게 쉴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는데 2달 정도 지난 후에는 일주일에 3일을 간병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또 터졌습니다. 제가 며느리 먹일 음식을 싸갖고 병실에 갔는데 여전히 의식 없는 우리 아들만 덩그러니 누워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잠깐 화장실이라도 갔나 밥 먹으러 갔나 하고 며느리를 기다리다가 2시간이 넘도록 오질 않기에 의아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글쎄 수화기 너머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십시오. 뒷목에 와사비를 바른 것처럼 싸해지는 기분 다들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제야 병실 곳곳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급하게 쓴 것 같은 종이를 발견할 수 있었죠. 종이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 이제 보내주세요. 저도 이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더군요. 지쳐 나쁜 생각을 하고 만 것 같은 큰 며느리를 얼른 찾아야 했습니다. 온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사돈에게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다들 헐레벌떡 병원에 모였죠. 일단 큰 며느리 실종 신고를 넣었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가 갈 법한 곳, 연락할 법한 곳에는 다 연락을 해봤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혹시나 새 전화번호를 개통했을까 싶어 경찰도 백방으로 알아봐 주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식물인간 된 것도 모자라 남의 딸도 실종자로 만들다니 다 내 덕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저런 책임감에 빠져 사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일단 큰아들 간병은 제가 간병인과 번갈아 가면서 하고 가족들은 대다수 큰 며느리를 찾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고 병원비 중간 정산하는 날이 왔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아들 회사의 수익 통장에서 병원비를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못해도 5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 통장인데 또 한 번 느낌이 쎄하더군요. 막내에게 얼른 연락을 해서 큰형네 집에 가보라고 가서 이것저것 잘 있나 확인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2시간 후 막내 아들에게 전화가 왔죠. 엄마, 이 집 지난주에 팔렸다는데요?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억장이 무너지는 글을 남겨둔 후 자기는 오히려 큰 아들의 재산을 가지고 홀랑 튄 거였습니다. 바로 경찰에게 추가 신고를 했어요. 성년 후견인이 재산을 물려받게 될 땐 후견 감시인의 허락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후견 감시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감시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청 들어왔을 때 당연히 제가 허가했습니다. 아드님 보살피는 모습에 늘 감동했어요. 이런 속내가 있을 줄은. 며느님 찾은 후 반환 소송하실 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성년 후견인 얘기를 꺼낸 것도 다 재산 횡령을 위한 것이라는 것 같단 말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하는 저희 가족에게 증거를 위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알려줬습니다. 실종 신고되기 전에 며느리가 누구와 가장 연락을 많이 했는지 또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뽑은 내역이었습니다. 그건 큰아들 회사의 사장 자리를 위임받은 큰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주고받은 내용상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 같았죠. 불륜까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재산 반환 신청도 이런저런 소송도 일단 큰 며느리를 찾아야 가능한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경찰은 일단 큰 며느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돈도 다 당신들이 딸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라면서 일단 찾아내면 재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혼시키자는 말을 하셨죠. 서로를 위해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별개로 저희에겐 큰아들의 병원비도 문제였어요. 그동안 애들이 주었던 용돈을 모아둔 것이 이럴 때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넉넉한 건 아니었죠. 아이들은 지들 오빠, 형의 병원비를 번다고 투잡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막내 며느리도 이해해 주어 막내 아들은 퇴근 후에도 대리 운전을 했어요. 그렇게 또 4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새벽 2시 막내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라니 보통 전화는 아닐 거였어요. 엄마, 나 여기 지금 강남인데 나 형수 본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아니, 나 여기 대리운전 고객 데리러 왔는데 형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형수인 줄 알고 잡으려고 갔는데 배가 불러 있어서 하는 사이에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저는 지체 않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침 당직 중이던 저희 담당 형사님이 막내 아들과 통화를 하고 현장으로 출동을 하셨죠. 그렇게 큰 아들의 친구이자 큰 며느리의 내연남을 데리러 갔던 큰 며느리는 막내 아들과 경찰 손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5달 만에 만난 큰 며느리는 제가 기억했던 마지막 모습과 사뭇 달랐습니다. 얼굴엔 화장이 곱게 되어 있었고 반대로 깡 말랐던 몸은 어느 정도 살집이 올랐으며 무엇보다 배가 만삭이었죠. 우리 아들은 거의 3년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는데 그 애가 누구의 애인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사람이야? 어떻게 의식 없는 남편을 두고 남편 친구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큰 며느리는 대꾸도 없이 그냥 피식피식 웃기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응? 변명이라도 좀 해봐. 아니, 억울하잖아요. 가진 거라곤 자수성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집에 시집 왔는데 그 아들은 식물인간 돼버리고 이대로 내 꿈도 계획도 하나도 못 이루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도 어머님, 저 2년 넘도록 간병 열심히 했잖아요. 이 정도면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아들 재산 노리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잘 나가는 IT 회사 사모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 남편이 식물인간 됐는데. 그래서 계획을 좀 바꿨어요. 그 계획이 우리 뒤통수 치는 거였어? 저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어요. 근데 힘들어하는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은 그 사람 하나였고 애가 생겼어요.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엄마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내 새끼한테 모성애가 생기는 거. 저는 이 애 낳을 거고 그 사람이랑 잘 살고 싶어요. 이혼시켜주세요. 당연하지. 해라 이혼. 하지만 우리 아들 재산은 너 못 줘. 그때부터 아들의 재산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며느리가 가진 아들의 성년 후견인 자격을 박탈하고 제가 대신 그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큰아들의 법적 대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저는 며느리를 향해 걸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걸었어요.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횡령에 인한 재산 반환 소송,
아들의 과거형 친구이자 며느리의 내연남에게 상간남 소송, 또 회사에 관련된 소송들까지 하나하나 따져보기도 머리 아픈 소송 싸움이었습니다. 그 복잡한 진흙탕 싸움을 진행하면서도 아들 간병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또 많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중 하나는 변호사를 통해서 들은 며느리의 출산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땐 아무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아들이 너무 딱해서 그 앞에서 저도 눈물을 좀 흘렸네요. 마음이 독해진 지 오래라 오랜만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복잡한 소송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걸린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참고인 증언도 하러 갔다가 병원에서 요구하는 소명 자료도 제출하고 바쁜 와중에 아들도 챙기고 그러길 10달쯤 흘렀을까요? 변호사님 말씀이 법원에서 소송 종료되었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소송이 종료되다니. 의아함을 드러내면서 여쭤보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의 사망으로 며느님과 관련된 사건들의 공소권 없음으로 소송 종료되었어요. 상간남 소송은 일단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말은 큰 며느리가 사망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주 오랜만에 옛 사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이런 말을 전하더라고요. 벌을 받은 겐지 애 낳고 얼마 후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잘 보내주었습니다. 사돈 가족에겐 참 미안합니다. 재산 등등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큰 아들의 재산들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속 시원한 결말은 아니었죠. 인생이란 무엇인지, 정말 하늘에 벌이라는 게 있는 건지, 혹시 운명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는 건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 아들의 운명은 곧 눈을 뜨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 뜬 후에는 조금 더 말썽쟁이인 아들이어도 좋으니, 매일매일 투정을 부리는 미운 4살 같은 아들이어도 좋으니 그저 눈만 떠줬으면, 조금씩 나아 다시 한번 제 꿈을 이루는 아들이 되어 주었으면 하고 말이죠. 누군가는 이런 기적을 바라는 저희 가족을 미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는 분들 중 자식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시겠죠. 자식이 부모 포기하는 일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 포기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한 번쯤 저희 아들 눈 뜨라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완벽한 건강은 아니어도 특별히 아픈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